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9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 파트죠? 자, 총 6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주택법 7문제, 건축법 7문제, 마지막 농지법, 여기까지가 제1의 통영 모의고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59번에 보시면 용어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여기 4가지가 나왔고, 이 중에 옳은 걸 모두 고르랍니다. 자, 기억, 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일정한 사업을 말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도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단다. 즉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다시 철거하고 거기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게 정비사업의 최종 목적이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건 정비구역에서만 시행됩니다. 종전에는 정비사업은 아파트 같은 단지는 그 주택단지에서는 직접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고도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모든 정비사업은 비록 아파트 단지를 하더라도 먼저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정비사업을 시행하죠. 따라서 지금은 정비구역에서만 사업이 시행된다. 종전에는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정비구역에서만 정비사업이 시행된다는 것.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 즉 달동네에서 시행되는 사업이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첫 번째가 이 내용입니다. 즉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 사업이죠. 그 중에 하나가 여기까지가 첫 번째 사업이고 또 하나 있죠.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공동주택이 밀집된 게 아니고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 이렇게 돼 있어요. 즉 공동주택이 밀집되면 흔히 무슨 사업이죠? 아파트 하면은 재건축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이 들어간다. 그런 건 재건축으로 보시면 되고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두 번째 사업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이게 틀렸어요. 여기 공동주택이라 단독주택 및 다세주택이 밀집한 지역 했어야 되죠. 자, 세 번째, 재개발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게 재개발 사업의 첫 번째 내용이고 또 하나 있어요. 개선하거나 또 하나 무슨 지역에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이것도 재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재개발 사업 맞습니다.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리얼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하나 이게 틀렸죠. 달동네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즉 현재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오래돼가지고 노후불량화 됐답니다. 그럼 여기를 철거하고 다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한다면 앞에 있는 도로가 너무 좁아서 더 넓혀야 될까? 아니요. 상하수도, 전기가스 통시설 새로 더 설치해야 될까? 안 해도 된답니다. 즉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게 아니라 양호하다는 말을 특히 유념하셔야 되고 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뭐가 밀집돼 있죠? 아까 재건축하면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라고 했어야 되죠. 따라서 재건축 사업에서 두 군데가 틀렸네.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한 게 아니라 양호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라고 했어야 됩니다. 따라서 옳은 건 기억하고 그 다음 틀렸고 기억하고 디귿, 기억 디귿 두 가지만 맞습니다. 정답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죠. 60번. 자, 60번에서는 재건축 사업에서의 안전진단에 관한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서 잘못된 걸 고르랍니다. 즉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면 먼저 뭐부터 한다? 안전진단부터 먼저 실시하죠. 안전진단 결과 붕괴 우려가 있다. 그러면 재건축 사업에 들어가는 것이고 안전진단 결과 아직은 붕괴될 우려가 전혀 없다? 한 30년은 까딱없다? 그러면 그때 사업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재건축 사업을 하면 안전진단이 원칙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내용
1번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안전진단 요청이 들어오면 원래는 누가 안전진단권자죠? 정비계획 위반권자인 시장군수 등입니다. 이 위반권자는 시장군수 등인데 이 자들이 원래는 정비계획 위반권자들이고 이 자들이 정비계획을 위반하기 전에 뭐부터 한다? 안전진단부터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하지 않고 그 구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주세요 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그때도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요청했으면 어떻게 되죠? 30일 이내에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30일 내에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것. 예, 맞는 문장이죠. 이때 안전진단은 주택단지 내에 있는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때 건축물 그랬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면 틀려요. 주택단지는 공동주택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도 있죠? 각종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축물들이 있는데 그 건물들이 전부 다 건축물들이 원래는 안전진단 대상이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래 누가 부담하죠? 여기 정비계획 위반권자, 시장군수 등 이자들이 부담합니다. 이것이 처음에 법을 만들 때 참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요? 아니 아파트 단지 안전진단하는 걸 그 주민들이 부담해야 되지 왜 국민 세금 갖고 그걸 부담하느냐고 불만들이 많았었죠. 근데 안전진단은 주택의 붕괴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개인들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그게 만약 붕괴돼 버렸다면 어떻게 되죠? 수십 명이 그 건물에 깔려 죽을 수 있고 수백 명이 깔려 죽을 수 있죠.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위반권자인 시장군수 등이 부담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아까 안전진단 요청한 자들 있죠. 그럼 요청한 자들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누가 부담한다? 정비계획 위반권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요청한 자에게도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원칙은 안전진단을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부담한다? 틀렸죠. 이건 예외적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 3번이 정답. 4번 정비구역의 위반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굳이 안전진단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죠. 왜요? 안전진단은 왜 실시하는 겁니까? 이 건축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안전진단인데 이미 천재지변동으로 주택이 붕괴됐대요. 그럼 붕괴된 거 안전진단하면 뭐죠? 아 붕괴됐구나. 몇 개 더 나오겠습니까? 그런 건 안전진단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재건축에 들어가면 된다. 상식적인 얘기를 쓰는 겁니다. 그때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냐고 바로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맞는 문장. 5번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제출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안전진단을 누가 하죠? 위반권자들이 시장군수 등이 합니다. 그럼 시장군수 등이 하고 나서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그걸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럼 제출받은 시도사가 뭐 한답니까? 그 내용을 검토해봤더니 뭐야 이거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가 아무리 봐도 순 엉터리 같아요. 그러면 다시 누구한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또는 국토안전관리원이 그 공공기관에 그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뭐가 나왔어? 그래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순 엉터리라고 저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그 보고서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뭐하죠? 다시 시도사는 그 밑에 있는 시장군수 구청장들한테 야 니들이 그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 말이야 순 엉터리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정비계획 위반하기로 했던 거 이거 취소하라 라고 그렇게 명할 수 있다라. 근데 명할 수 있다가 아니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럼 요청에 따라서 특별한 사유가 없나 이에 따라야 된다라고 됐으니까 그건 지금 일단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나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이 중에서 잘못된 건 아까 몇 번? 4번만 아니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61번으로 넘어갑니다. 61번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그랬네요. 1번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정비사업에 대하여 공공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래는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려면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해야 돼요. 그런데 공공지원을 하는 경우 이때 공공지원이 뭐냐면 시장군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이 사업 시행하는 걸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지원해 줄 때는 따로 추진회 구성 안 하고 바로 조합 설립하는 걸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추진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맞는 문장.
두 번째, 주관경 개선 사업에서는 정비사업자업을 설립하지 아니한다? 예, 맞습니다. 왜요? 달동네 사업은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성 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달동네에다 도로 만들어주고 공원 조성하고 거기다 주민회관 더해주고 이거 돈을 처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는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근데 적자 사업을 갖다 감히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세금으로 채우거나 그러지 않는 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달동네 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공공시행자만 할 수 있지 민간시행자나 조합은 할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조합은 설립할 수 없다, 설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세 번째,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는 서면 동의로서의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여러분들 동의서 쓸 때 어떻게 쓰나 보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자기 이름 써야 되겠죠? 그리고 뭐 찍는다? 지장. 손지장을 날인하고 뭐도 줘야 됩니까?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4번을 첨부하라 라고 됐습니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는다. 4번, 동의의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는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조합 설립에 동의서를 보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나 처리하고 싶어. 할 수 있다? 예,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 예를 들면 조합 설립 추진에다 동의서 줬잖아. 그럼 조합 설립 추진다. 나 처리할래요. 라는 그 철회 의사표시가 도달되는 그 시점하고 또 하나 시장구수 등에도 뭘 보내야 되죠? 나 이거 동의 처리합니다. 라는 그 철회 의사표시를 시장구수에게 서면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럼 시장군수한테 접수된 걸 다시 시장군수등이 그 상대방 추진 후에 다시 그걸 통지합니다. 그러면 그 철회사가 접수된 사실을 그 상대방인 조합설립 추진에 통지한 때 중 먼때 빠른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봐요. A라는 사람이 동의를 해줬는데 누구한테? B라는 조합설립 추진에다 상대방이야 동의서를 써줬는데 이걸 처리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다가 그 철회사가 도달된 시점하고 다시 A는 한 군데만 철해서 보내면 안 돼요. 또 하나 보내라는 얘기야. 어디다 보내라? 시장운수 등, 바로 C야. 시장운수한테 보내랍니다. 즉 조합설립 인가권자한테 그걸 보내랍니다. 그럼 그걸 접수했죠? 이걸 접수한 걸 다시 시장운수 등이 요 추진위에다가 그걸 통지를 합니다. 그러면 A가 추진위에다가 그거 도달된 시점하고 그 철회에서 도달된 시점하고 이 시장운수 등이 여기다 통지한 시점하고 둘 중에 더 빨리 온 거 그때 철회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발생한다라는 거. 따라서 이 A는 철회서를 보낼 때 그 상대방인 조합설립 추진에만 철회서를 보내서는 안 되고 시장구수등에도 반드시 그 철회서를 여기다 보내야 된다는 것. 양쪽에 보내야 된다는 것. 그걸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문장. 5번,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에서도 시장운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원래는 재개발 재건축은 누가 하죠? 너희들 거니까 니들이 부시고 니들이 새로 쪄서 니들이 가지래요. 바로 원래는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인 재개발 사업은 그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있죠. 결국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만 사업을 시행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시장소유자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없다 했을까? 이건 틀린 내용이죠. 따라서 틀린 내용을 골라라.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2번. 자, 조합원 지위의 변경이 된 설명의 틀린 것. 자, 조합원 지위는 뭐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조합이 설립되면 원래는 재개발에서는 그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는 다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아니, 그 도시 정비고요. 정비관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는 다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재건축은 그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도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사람, 그분들만 재건축에서는 조합원이 됩니다. 근데 이 조합원이 자기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떠납니다. 그럼 넘겨받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승계합니다. 왜? 소유권이 있던 걸 팔고 떠나면 그 사는 사람은 그에 따른 조합원지를 승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역에서만?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이게 문제예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받은 이후부터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단 상속이나 이혼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된다라고 돼 있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또 양도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양도하고 떠난다면 그때는 양수인이 조합원이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그거와 관련된 얘기죠.
자, 첫째, 원칙적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부터 양도나 증여나 판결 등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지위가 권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뭐라 본다? 조합원으로 본다. 예, 조합원지위 이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기과 중에서 무슨 사본? 재건축 사본. 언제부터? 조합 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 이제 여러 가지 사유성. 그때 양도자가 왜 양도했을까? 불가피해서 양도했대. 왜 양도했답니까? 질병치료 때문에. 그때 질병치료는 의료기관의장이 최소한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런 질병치료로 인해서 목적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의치하지 아니한 특광, 특시특도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뭐 된다?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예, 그때 다른 구역으로 이전한다면 그때 양수하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있다? 조합원 지위를 근데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사람이 왜 떠나는 겁니까? 조합설립인가 받은 이후에 양도인이 질병치료 때문에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해서 나가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는데, 그러면 양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언제부터? 요거 관리처분계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는 원래는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안 돼요. 그런데 인가에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들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지만 뭐는 괜찮다? 상속이나 이윤을 해서 양수한 자는 조합원 지위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양도인이 왜 양도했죠? 원래는 양도인이 1세대 1주택자야. 1세대 1주택자인데 소유기간은 몇 년 했었고 7년이 아니라 10년이 사이고 거주기간은 3년이 아니라 어디였어요? 3년이 아니라 이게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뭐 할 수 있죠? 양도하고 떠나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1세대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 이상 되면 그때는 설령 아까 말한 재건축조합은 조합설립인가 받은 이후부터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부터 그때 팔고 떠나라도 사는 사람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다. 그래서 이건 틀렸죠. 그래서 뭐가 틀렸죠? 소유기간 10년,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이라고 표현했어야 됩니다. 또 5번 사업시행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토지, 건축물 그 밖에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 원칙적으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되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기간은 조합원지위를 승계할 수 없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버렸어. 가지고 있었어. 나중에 나 조합원 되겠지. 웬걸? 조합원 자격이 없다네. 그럼 뭐 해야 돼? 팔고 떠나야 되죠. 그때 그 사람에게 뭐 준다? 손실보상이라고 하여야 한다. 예, 보상비 주고 떠나보내자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따라서 틀린 건 몇 번? 좀 전에 틀린 건 요거 4번만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3번 시공자 선정에 대한 설명에 틀린 거. 자,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 이 자를 뭐라 부른다? 시공자라고 하죠. 시행자와 시공자를 혼동하면 안 돼요. 시행자는 사업의 주체를 말하는 거고 실제로 벽돌 쌓고 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자는 시공자라고 한단다. 그러면 시행자가 누굴 선정해야 되죠? 시공자를 선정해야 돼요. 그 중에 틀린 것. 첫째,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부터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나 또는 주택법에 나오는 등록사업자라는 게 있죠. 근데 시공자 요건을 갖춘 등록사업자, 이런 사람들만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획을 체결할 때, 즉 사업시행자하고 시공자하고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이 말이죠. 모두 포함됩니까?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따라서 시공자가 건축물 짓는 것만 공사하는 게 아니고 철거하는 것도 같이 하도록 하라 이 소리입니다. 옛날에는 시공자하고 철거자하고 별도로 다 각각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거자가 제대로 철거 안 하고 그냥 가버리면 시공자도 시공 안 하고 둘이 2년 이상 싸우게 된 경우가 있었죠. 야, 안 되겠다. 철거는 누가 겸하라? 시공하는 자가 같이 하랍니다. 그래야 책임 소재도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나중에 그렇게 분쟁이 발생한 걸 막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공자가 철거공사도 겸하는 계약을 체결하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합원이 100명을 초과하는 정비사업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는 경제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수의계약은 경제입찰을 붙였는데 2회 이상 유찰되면 2번 이상 유찰되면 세 번째부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조합원 100명을 초과하는 정비사업조합 이 말이 들어가죠?
근데 사실은 저거 빼면 정비사업 조합은요, 원칙적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때는 경쟁유찰 방법으로 하는데 2번 이상 유찰되면 세 번째부터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다만 조합원 숫자가 100명 이하밖에 안 된다면 조합원수 100명 이하밖에 안 돼. 그러면 경쟁유찰이나 수의계약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따라서 100명 이하 될 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한 대로 선정하면 되고 100명을 초과할 때는 원칙적으로 경쟁유찰이나 또는 수의계약으로 방법으로 선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 되겠죠. 5번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는 자 누가 한다? 재개발 사업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습니다. 즉 세 가지 사업 중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에 이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은 뭐밖에 없다? 재개발 사업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등에서 상가나 공장 주인들이 20명 미만이 모여서 자기들끼리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받은 후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재개발 사업을 토지 등 소유할 때는 언제부터 시공자를 선정한다? 사업시행 계획 인가받은 이후부터 선정할 수 있고 두 번째, 그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까? 구체적인 건 규약으로 정하라 이 말입니다. 규약이 뭐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로서 자치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한 규칙, 토지 등 소유자 작성한 규칙을 말한다. 규약, 그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기서 지들이 어떻게 선정하겠다고 정한 방법 있죠? 그대로 시공자를 선정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틀린 건 3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4번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으로서 틀린 것. 첫째, 관리처분계획이 뭐죠? 일단은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시행계획 인가받고 나서 분양 신청에 들어가죠. 그럼 이제 그중에 사업시행계획서 보고 마음에 들어오면 분양 신청하고 안 한다면 분양 신청 안 하겠죠. 그럼 그중에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너희들에겐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게 하는 구체적인 게 분양 신청 들어온 사람들 대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관리처분 계획을 하는데 그 수립 기준으로서 틀린 것. 첫 번째,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이건 무슨 뜻이죠? 우리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할 때 종전의 토지가 너무 크거나 종전의 토지가 너무 작으면 뭐죠? 약간 늘려주거나 약간 줄여서 그 사이즈를 맞게끔 이렇게 조정할 수 있죠. 그걸 증환지, 감환지로 하는데 이 정비사업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증환권, 감환권이라는 게 적용됩니다. 즉 종전했던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 너무 작으면 약간 늘려서 청산금을 받고 약간 늘려주고 너무 큰 것들은 줄여서 주되 청산금이라는 걸 지급하면 되더라. 이런 걸 증환권, 감환권이라고 하죠. 이때 지나치게 좁거나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은 넓히거나 좁혀서 대지 또는 건축물이 적정 규모가 되도록 한다. 이런 걸 증환권, 감환권이라고 합니다. 가능합니다. 두 번째, 근데 말이야 너무 좁은 토지 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또 하나 뭐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게는 뭐 한다? 그땐 그렇게 늘려주거나 줄여주는 것도 아니고 아예 넌 떠나라 라고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죠? 현금 청산 대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 우리 환지 방식에서 과수 토지, 지나치게 작아. 너는 미안하지만 새로운 걸 줄 게 없으니까 돈 받고 떠나라. 현금 청산. 아니면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아니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들, 그때는 그 사람에게 분양권을 준다? 아니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분할된 토지는 함부로 취득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 쌓아봤자 잘못하면 현금 받고 쫓겨나니까 손해볼 수가 있다라는 걸 아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 현금 청산 대상. 자, 세 번째. 그럼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해야 된다. 자, 분양권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구죠? 정비구역에 위치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 세 명이에요. 근데 그 중에 누구는 나중에 분양돼서 빠진다? 지상권자는 분양돼서 제외된다는 걸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지상권자는 빼고 나머지들에게, 즉
토지 소유자하고 건축 소유자 그 사람에게는 분양권을 주는 것이지 이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바로 주거환경에 있어서 재개발 사업을 하는 거. 재건축은 아예 지상권자가 없어요. 토지 소유자 개념에 지상권자 없으니까 그럼 빠지고 이때 지상권자는 재개발 사업에서도 분양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칙적으로 1세대 또는 1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몇 주택주죠? 1주택 공급합니다. 아니면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두 사람 이상이 1주택 또는 1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면 몇 주택? 그것도 1주택이죠. 그래서 대원칙보다 1주택씩 주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1주택만 공급하죠. 또 5번, 주택 분양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한다. 무슨 말이죠?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관리처분 계획 중간에 변경이 되는데 무슨 사유로 변경된답니까? 자, 원래는 내가 뭐 했어서 분양을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더냐? 이거 뭐가 자꾸 올라가? 자기 분담금이 너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는 요 정도까지는 내가 분양 받으려고 했는데 분담금이 자꾸 증가됨으로써 도저히 이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간단히 요새 은행 이자도 자꾸 오르는데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도 한도가 있고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기 분담금이 아니야. 뭐겠죠? 나 차라리 임대주택 주세요. 나 분양주택 받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가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때는 그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등 수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관리처분 계획을 그럼 변경할 수밖에 없죠. 이건 무슨 변경으로 온다? 경미한 변경으로 봅니다. 그럼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원래는 변경인가 맞는데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지 않고 뭐만 한다? 변경 신고만 하면 되더라. 이건 변경 신고상에 들어가더라.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요새 시험 문제는요.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는 변경 인가받아라. 근데 이러이러이러한 경미한 변경은 인가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들이 시험 문제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중에 이런 유형도 잘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5번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이제 무슨 법으로 넘어가자? 주택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전비법 다음에 주택법이 시험 문제가 납니다. 그 다음에 건축법, 마지막 농지법 이렇게 들어가죠. 자, 먼저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 토지는 제외됩니까? 아니요. 부속 토지도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축만 주택이 아니고 그 건축물에 있는 땅도 주택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주택의 건설하면 원래 둘로 갈라져요. 건축물만 짓는 주택 건설과 그 부속 토지를 구성하는 대주성, 주택 건설, 대주성 둘을 합쳐서 주택의 건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부속 토지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이 4명을 뭐라 부르죠? 공공건설 사업주체라고 부르죠. 이 공공건설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규모가 얼마랍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면 이걸 뭐라 부른다? 국민주택에 속한다? 당연하죠. 근데 이때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무슨 뜻일까? 원래 국민주택 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는 주거 전용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1호는 단독주택을 세는 개념이고 1세대는 공동주택을 세는 개념이죠. 그 세대당 얼마?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이게 원칙은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수도권 전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포함한 도시 지역인 읍면지역에서는 1호당 1세대당 100제곱미터 이하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로 봅니까? 아니요. 원칙적으로는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게 국민주택 규모인데 예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 또는 면적, 저시골지역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읍면적에서는 얼마까지다?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로 부른다 이런 뜻이죠. 따라서 수도권에서는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국민주택 규모. 그 다음에 도시적이라는 용도지역에서는 무조건 85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국민주택 규모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저시골에 있는 읍면적 그런 데서만은 100제곱미터까지도 국민주택 규모로 본다라는 이 용어 정의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자, 네 번째, 민영주택이란 뭐가 민영주택이죠? 민간건설 사업체가 건설하면 민영주택입니까? 아니요. 민간건설 사업체도 국민주택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건설 사업체가 지은다고 다 민영주택은 아니고 민영주택이란
군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예, 군민주택을 빼버리면 나머지가 다 민영주택이 됩니다. 자, 공동주택의 주거전용 면적은 어떻게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면적 산정은 그 벽면의 중심선입니다. 벽 두께의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재죠. 근데 아파트 같은 공주택은 이 벽, 외벽의 안쪽, 현재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재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치수를 잰다 해서 이걸 뭐라 부른다? 안목치수란 말을 쓰죠. 안목치수란 외벽의 내부선, 안에 있는 이 선을 기준으로 재기 때문에 이걸 내부선을 기준으로 한다. 라고 했어야 돼요.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옳은 건 몇 번만 옳는다? 이거. 몇 번 옳은 거야? 아, 이것도 틀렸죠. 금방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적이 아닌 이랬어야 되니까 이건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럼 맞는 건 이것밖에 없네. 몇 번? 2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6번으로 넘어갑니다. 66번 주택단지라는 개념과 공구에 관련된 개념과 관련된 영역 중에 틀린 거. 첫째, 주택단지란 뭐 받고 짓는 게 주택단지죠? 적어도 주택법상 주택단지가 되려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즉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나 또는 대수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것, 그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거고, 아니면 대수상 사업계획 승인고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들, 그 토지를 뭐라 한다? 주택단지를 하자. 즉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받고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토지, 대수상 사업계획 승인받고 조성된 대지, 그 일단의 토지, 이걸 주택단지라고 하자. 맞는 말이죠. 근데 공구별로 나눠서 할 수 있죠. 이때 공구라는 게 뭐죠? 주택단지를 둘 이상으로 구분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하려고?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즉 1공구, 2공구 이렇게 둘로 쪼개는 이유는 각각 착공신고 따로따로 하고 나중에 사용검사도 별도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구별로 분할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건 맞죠. 근데 이때 공구가 되려면 최소한 폭 6m 이상 되는 주택단지는 도로 등으로 경계가 설정돼야 되고 공구별 세대수는 최소한 몇 세대? 각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 됩니다. 1공구 300세대, 2공구 300세대 이런 식으로 최소 300세대 이상 돼야 되죠. 이때 그 주택단지가 폭 15m인 일반 도로에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자, 원래는 하나의 주택단지 가운데 뭐가 났습니까?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폭 20m 이상인 일반 도로, 폭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 도로는 폭이 20m 이상인 일반 도로에서 분리될 때만 별개의 주택단지죠. 근데 현재 문제에서는 폭이 15m인 일반 도로에서 분리됐답니다. 아직은 별개의 주택단지가 아닙니다. 뭐라고 한다?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 곧 하나의 주택단지. 여기가 틀렸죠.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주택단지죠. 반면에 도시계획 예정도는 폭 얼마부터?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입니다. 근데 여기는 주택단지 폭이 몇 미터래? 10m랍니다. 따라서 8m 이상에 들어가잖아. 뭐로 보죠?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 요거는 맞는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4번은 틀렸고 5번은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 20m 이상인 일반도에서 분리됐다.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됐다.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숫자 헷갈릴 거 없습니다. 20일 일반도로 분리됐다. 그리고 20m 이상인 일반도로,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21, 8도. 그래서 뭔다?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하셨죠? 그럼 뭐 해야 돼? 여름에 휴가 못 가신 거 이제 가셔야 되잖아. 그때 며칠 간다? 20일 동안 8도를 유람한다. 20일 동안 8도를 여행 가자. 이렇게 하면 21, 8도, 20 일반도로, 8 도시계획 예정도로. 이걸 21, 8도 이렇게 암기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몇 번? 67번.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자, 주택조합은 첫째,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는 600세대라면 조합원 숫자는 몇 명? 300명 이상으로 구성돼야 된다. 자, 여기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택은 몇 세대 진려가 되냐?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 600세대를 진려고 한답니다. 임대주택은 빼고 분양주택 수만. 그거에 50% 이상을 뭐로 해야 돼? 조합원을 모집하라 그랬을까?
600세대의 50%, 300명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가 처음에 30세대랍니다. 그러면 원래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돌아가 그랬으니까 아까 600세대 짓는다면 300명 이상이 필요한데 500세대 지면 250명 이상, 100세대 지면 50명 이상. 문제는 30세대를 짓는다면 그거의 50%인 15명 이상이면 될까? 안 됩니다. 30세대밖에 안 될 때는 조합원수는 15명이 아니라 적어도 20명 이상은 돼야 한다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 조합원 자격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원래 지역주택조합원은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85점 이하 되는 주택을 소유할 것. 그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도 되고, 같다면 85점 이하 되는 주택을 세전 누구 중에, 전부 중에 한 명이 85점 이하 되는 주택 한 채만 소유한 첫째, 현재 세대주인자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상속받은 자가 그런 자격 요건을 못 갖췄어. 그러면 그 자는 조합원이 안 될까? 아니요. 상속으로 인해서 받는 건 조합원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어도 뭐가 된다? 조합원이 된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그래서 상속으로 다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이죠. 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원래 설립할 때 뭐죠? 설립 신고만으로 설립합니다. 근데 중간에 변경하나 해산할 때도 뭔다? 설립할 때 신고했으니까 변경할 때도 신고 대상이고 변경할 때도 신고 대상이고 뭐 할 때도 해산할 때도 신고만이지 그건 허가받는 게 아닙니다. 즉 설립할 때 신고만을 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변경할 때도 변경 신고하고 해산할 때도 해산 신고만 하면 된다라고 했어야 됩니다. 여기가 틀렸죠. 또 5번 조합원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하는 게 가능하고 이때 탈퇴한 조합원하고 또 한 명 있어. 중요한 거 제명된 조합원 둘 다 탈퇴한 조합원과 제명된 조합원 둘 다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뭘 할 수 있죠?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이건 맞는 문장. 그래서 틀린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8번으로 넘어갈까요? 주택법령상 국토이계미 응용하는 법률에 따른 어디에서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요 말기가 뭐죠?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하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가 뭐로 지정됐다는 얘기야?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지구단위 결정이 필요하다 이 말이고 그 필요한 주택건설 사업에서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 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옳은 것 그랬죠. 자, 그럼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건 첫째, 등록사업자하고 누구하고 같이 한답니까? 주택조합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죠. 그럼 이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주택조합은 어떤 요건을 갖출 때 사업계획 승인받을 수 있죠? 그때는 이거 95% 이상의 뭘 갖춰야 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아닙니다. 이거 주셔야 돼. 95% 소유권을 확보하고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5% 이하 되는 나머지 토지 있죠? 그게 무슨 대상?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에 해당할 때만 그때는 뭐 내주겠다? 이때는 아직 소유권을 100% 확보한 건 아니지만 일정치 사업계획서를 받을 수 있다 이 소리입니다. 이때 조심할 건 등록사업자하고 주택조합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요건은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 나머지 매도 청구 대상. 그러면 그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이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내용이죠.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이라고 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90%의 사유권을 확보했다. 자, 그럼 조합이 아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죠? 원래는 80% 이상만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고 나머지 20% 되는 그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면 그때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내줍니다. 80% 이상 사용권은 확보, 나머지가 매도 청구사. 그렇죠. 근데 문제는 80% 이상 95% 미만 요 사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했다면 나머지가 전부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될까? 아니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누구는 안 되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즉 10년 이전에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사람을 원주민이라고 그러고 그 원주민은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된다 그랬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그래서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80, 90%밖에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했잖아.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될까? 안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 언제? 지구단위 그 구역 지정일 10년 이전에 주택해서 계속 부여하고 있는 자. 그때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에서 누가 있답니까? 지구단위 구역의 결정호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는 뭐가 될 수 없다?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아직은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럼 이 사람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되려면 어떤 경우죠? 이제 90%가 아니라 80%부터 95% 미만 이 사이가 아니라 95%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걸로 확보하면 이 사람들도 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죠. 자, 우리 2에서 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좀 전에 10년 이전에 취득해서 계속 보유한 자 그랬잖아. 그때 10년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이걸 어떻게 따질까? 그때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간만 10년을 따지는 게 아니고 뭐 따진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면 그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기간도 합산해서 10년 여부를 계산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속을 받았는데 아버지로부터 보유한 기간은 5년밖에 안 돼. 사실은. 그런데 아버지가 그 전에 사가지고 계속 소유하겠다는 게 7년이래. 그럼 아버지 보유기간 7년, 내가 현재 상속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기간 5년. 합쳐서 12년으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2년이니까 원칙적으로 매도 청구 대상이 안 되는 땅이 된다. 이런 뜻이야. 그 말이죠. 그게 위에서 대지의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대지 소유자가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합쳐서 직계 존비속 플러스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도 합산해서 10년 여부를 계산한다. 이런 말이죠. 이건 맞는 문제야. 근데 4번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나 건축물의 그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무슨 가격으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죠? 야, 너 팔고 떠나라고 할 때 그때는 가격은 무슨 가격? 항상 매도 청구는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됐지. 감정가격 하면 틀려. 항상 매도 청구할 때는 무슨 가격이다? 공법 전체가 똑같습니다. 시가로 매도할 걸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죠. 이때 매도 청구됐을 때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하기 전에 적어도 몇 개월 이상은 협의합니까? 3개월 이상. 즉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고 바로 소송 제기하는 건 안 되고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3개월 이상은 먼저 야 너한테 얼마 주려고 하는데 너 받을래? 먼저 협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안 된다? 할 수 없이 법원에다 이 금액 좀 정해주세요. 라는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협의하는 기간은 몇 개월? 3개월 이상 협의할 것 하고 됐죠. 3개월입니다. 결국 다 틀리고 맞는 건 몇 번밖에 없다? 자, 1번 틀렸죠? 그 다음에 2번도 틀렸죠? 3번이 맞는 문장이죠? 그래서 3번만 맞고 4번하고 5번은 다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따라서 맞는 건 몇 번? 3번만 정답입니다. 자, 이제 69번으로 넘어가죠. 69번. 주택법에 나오는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거. 원래 주택상환사채는 누구만 발행하죠?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둘이야 법인 등록사 둘만 발행합니다. 발행할 수 있다? 맞죠. 근데 그 중에 한국주택공사는 자본금 5억 원을 필요로 합니까?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서 지급보증 받아야 됩니까? 아니요. 요 자본금 5억이 필요하고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서로부터 보증을 받아야 되는 건 누구다? 법인 등록사업자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닙니다. 법인만 법인 등록사업자는 이런 걸 갖춰야지만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야 되죠. 아, 이게 동그라미가 아니죠? X죠? 한국주택공사라 법인 등록사업자면 그렇죠. 또 이때 토지주택공사든 법인 등록사업자든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면 둘 다요. 이건 둘 다 발행 계획을 수립해서 누구한테?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라. 예, 맞는 말이죠. 또 이때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최장기간 3년까지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 상환기간은 어떻게 계산하죠?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로부터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까지 너한테 주택 줄게 라고 계약서 쓰는 날 그날이 상환일이지 실제로 주택을 넘겨주는 날이 아니라 주택을 주겠다고 공급계약 체결하는 그날이 상환일이 된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이것도 맞는 문장. 근데 5번 이때 사채권자 명의 변경 원래는 주택상환사채는 김영식 증권이에요.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해외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는 그때는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 넘겨주면 넘겨받는 사람이 뭐다? 그 사채권자 명의 변경 넘겨받는 사람을 취득자라고 하는데 그 취득자는
자기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다? 사채 원부에 기록을 해야 명의 변경이란 효력이 발생하고, 더 나가서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다? 사채 발행자 및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명의 변경 요건과 대항 요건을 구분해서 기억할 거. 이때 명의 변경 요건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면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고,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까지 하려면 그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록을 해야 발행자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이 생긴다라는 것도 아주 조심해서 기억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아까 몇 번? 2번만 정답. 자, 이제 70번 내용으로 들어가죠. 자, 70번. 주택법령상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기 하기 위하여 공급질서 교란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예, 이때 교란 행위가 뭐죠? 일정한 증서나 또는 지위를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공급질서 교란의 금지라고 하죠. 이제 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일정한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아니 된다. 네 가지야. 양도, 양수, 알선, 광고라는 네 가지를 해서는 된다. 이때 주택상환 사채나 입주자 저축증서를 뭐 하는 거? 상속을 받거나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거 조심합니다. 시험 문제 제일 잘하는 게 저거죠. 주택상환 사채 또는 입주자 저축증서는 재산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마누라가 내가 가입했던 주택, 이거 입주자 저축증서, 주택청약 저축, 뭐든 다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속되고, 뭐든 다. 그럼 내가 살아서 돈이 필요해. 근데 저 가입한 거, 지금 내가 그거 해약하고 싶지는 않아. 뭐 할 수 있죠? 담보를 해서 대출받는 거 됩니다. 따라서 주택상환사채나 입주자저축증서를 가지고 담보대출받는 것도 가능하다. 그럼 담보대출받으면 뭐 설정되죠? 저당권 설정하는 거. 된다? 된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잘라요. 세 번째, 시장운수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 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 철거 확인서 등등,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딱지라고 불러요. 물딱지. 물건과 관련된 딱지. 우리 딱지라는 거 원래 이렇게 접어가지고 쓰는 거잖아. 근데 이것도 저런 증명서를 일종의 딱지라고 합니다. 이 딱지는 뭐 할 수 없다? 함부로 양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죠? 4번.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에 대해서는 그 주택 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그 지위를 1순위 자격 같은 거 뭐죠? 무효화시켜버리고 이미 분양계약서 썼어. 공급계약서 썼어. 그럼 계약금 받거나 중도금 받거나 여러 있었어. 그럼 그 계약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아니요. 취소하여야 한다. 예, 작년까지는 이걸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제 바꿔버렸어.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아예 필수적, 의무적 사항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여기가 틀렸습니다. 5번.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즉 중간에 불법으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챙겼어요. 그럼 그 이익 챙긴 거에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를 넘는다?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만약에 이익을 챙긴 게 2천만 원 챙겼어요. 그럼 2천만 원에 3배하면 얼마죠? 6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을 초과했죠. 그럼 얼마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건 그 초과하는 그 이익 2천만 원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1번. 주택법 다 끝나가요. 전매기 등의 제한에 대한 설명서 틀린 거. 자, 전매기 제한은 뭐죠? 일정한 지역에서는 그 아파트를 분양받은 건 일정기간 동안 되팔지 말라. 전매기 제한이죠. 그때 사업 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전매행위 등의 제한을 받는 기산점은 언제부터 되팔으면 안 된다? 바로 당첨된 날, 즉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더 이상 전매할 수 없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두 번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전매 제한 기간이 언제까지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할 수 없습니다. 즉, 다 짓고 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전매하지, 소유권 이전 등기되는 날까지는 전매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부른다? 미등기 전매 제한이라고 부르죠. 등기하기 전까지는 되팔지 말라. 미등기 전매 제한입니다. 그럼 등기해놓고 그 다음에 되파는 건 그 다음 날부터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파트를 다 져야 사용검사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중간에 부도가 나거나 또는 건설공사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몇 년이 지났습니까? 5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아직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럼 전매 못하고 기다려야 될까? 아니요. 5년이 지나면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전매 기간은 몇 년이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는 전매할 수 없는데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지연돼 가지고 계속 늦어지면 5년이 넘어버렸어? 그럼 5년 지나면 그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전매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그건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맞죠? 또 3번, 전매행위 제한을 받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누구한테?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주체가 공공주택 사업자라면 그 공공주택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하는 거. 그래서 지들 멋대로 전매하는 거 안 돼요. 원래는 LH의 동의를 받아서 전매할 수 있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는 자는 원래 전매할 때는 누구한테 팔아야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있다는 거. 우선 매입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거.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LH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번, 세대원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업, 결혼 등으로 해서 세대원 전원이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다. 땡, 틀렸죠. 다시 말하면 내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가 인사발령이 부산으로 와서 우리 세대원 전원이 부산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여기 아직 전매 제한 기간 걸려있는 아파트 팔고 부산 내려가는 거 됩니다. 그때는 생업상의 사정, 근무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건 됩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거 이것도 됩니다. 전매 제한 받지 않아. 그런데 서울에 있다가 인천으로 다 인사발령해서 인천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거 파는 건 된다? 안 됩니다. 어디서 이전하는 거 안 된다? 수도권 안에서 이전하는 거. 요거는 전매 제한을 받는다라는 걸 조심합니다. 즉 수도권 안에서는 분양받은 거 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 치료를 해서 수도권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그거는 전매 제한을 받기 때문에 대파할 수 없다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5번만 틀린 정답이죠. 자, 이제 무슨 법으로 넘어가자? 건축법으로 넘어갑니다. 자, 건축법상 도로에 대한 설명이 오는 거.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한 요건에 대한 거야. 첫째,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되고 보행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반대입니다.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보행은 반드시 가능해야 됩니다. 보행이 불가능한 건축법상의 도로는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통행은 원칙적으로 가능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썼다. 두 번째,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도로 너비는 반드시 4m 이상입니까? 원칙이 4m죠. 건축법상 도로가 되려면 통과도는 4m야. 근데 막다른 도로라든지 일정한 사이가 있으면 2m도 있고 3m도 있고 더 커서 6m를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이같이 건축법상의 도로는 반드시 4m가 아니고 2m, 3m, 4m, 6m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죠. 자, 세 번째, 국토이계 및 용역에 관한 법률이나 도로법, 사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병역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만 건축법상의 도로가 된다? 아니요. 이것도 건축법상의 도로지만 그거 말고 건축 허가받거나 건축 신고를 하기 위해서 위치를 정하여 공고한 도로가 있어. 너 건축허가 내줄 테니까 여기다 도로 낼래? 그것도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법령상 정한 도로만이 아니고 건축허가 받거나 신고할 때 위치를 정한 도로고 더 나가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것도 있고 막다른 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의 도로가 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다. 결론적으로 틀렸죠. 또 막다른 도로는 적어도 너비가 몇 미터죠? 원래는 2m 이상이면 돼요. 그래서 2m짜리 있고 3m짜리 있고 4m 있고 6m 있고 이게 달라져요. 그래서 건축법상의 도로는 4m 이상이 되는 게 아니라 2m 이상만 돼도 되는 경우가 있죠. 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도로만 건축법상의 도로입니까? 아니요. 도로 내겠다고 도시군관리의 결정 곳이 된 이걸 뭐란다? 예정도로라고 부릅니다. 앞장차 도로 내겠다는 예정도로. 예정도로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번만 맞는 부정이 되고 나머지 다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 자, 이제 73번 건축법령상 주요구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자, 건축법상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은 것. 첫째는 주요구조는 몇 가지가 있죠? 건축법의 주요구조 6가지가 있습니다. 머리점을 떠서 바, 지, 보, 내, 주, 기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는 한번 즉 여러분들이 불이웃 돕게 하려고 바지를 벗어서 보내준다. 바지 보내주기 이렇게 하면 돼요. 바닥, 지붕, 틀, 보, 내력벽, 주계단, 기둥 6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 최하층 바닥 주요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차양 주요구조로 잡습니다. 사익기둥 주요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5개 계단 주요구조로 보지 않습니다. 자, 등등 이런 것들은 주요구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주요구조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 여기 최하층 바닥하고 차양만 들어가고 내려벽, 기둥, 지붕틀, 주계단은 주요구조에 속한다라고 되죠. 그래서 디귿과 비읍, 디귿, 비읍, 비읍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구조에 속하는 거, 속하지 않는 거 항상 구분해서 잘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모여가는 거 건축법 양상, 용도 변경과 관련된 내용서 틀린 거. 자, 용도 변경하는 건 조금 복잡하죠. 건축물의 종류는 용도 몇 가지가 있다? 29가지를 만들어 놓고 다시 그걸 또 세분화 시킨 것들이 쭉 나오죠. 좀 복잡해요. 그런데 이 건축물을 다시 용도에 따라서 크게 9가지로 나누죠. 그걸 말한다? 시설군. 그래서 크게 시설군하고 또 하나 뭐 있죠? 용도군이라고 그렇게 둘로 나눠놓고 이때 시설군은 몇 가지가 있다? 9가지.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 자산 전문 영교 근주구라는 게 있죠. 그에 따라 각각 용도군을 거기다 또 연결해놨죠. 그럼 이 시설군 9가지 왜 만들어놨죠? 위험도에 따라 나눈 거죠. 그래서 위험도가 높을수록 상위 시설군에다 배치하고 위험도가 낮을수록 하위 시설군에 배치합니다. 따라서 위쪽에 배치한 시설들은 전부 다 위험도가 높은 거고 밑에 쪽은 더 낮은 겁니다. 근데 높다 낮다는 건 상대적이죠. 원래 위치보다 위에 있는 건 상위 시설군, 그 밑에 있는 건 하위 시설군이야. 또 밑에서도 위에 있으면 상위, 밑에가 하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A라는 용도로 쓰다가 나중에 B라는 용도로 바꾼단다? 그때 올라가는 용도병이 있는지 내려가는 용도병이 있는지 달라지죠. 위로 올라간다는 건 위험도가 높아졌으니까 뭐 바꿔야죠? 허가받고 변경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가는 건 위험도가 낮았으니까 신고하고 합니다. 이때 허가받거나 신고하는 건 누구한테 한다?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 즉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 제주도는 제주도시장, 나머지 지역은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용도를 한다. 올라가는 건 허가 대상, 내려가는 시설군. 옆으로 가는 건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요게 같은 시설군 안에서 옆으로 이동하는 것. 이것들은 건축물 대상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등등 이런 내용들이죠. 자, 1번 자동차 관련 시설군이 시설군 중에 가장 위에 있어요. 자동차 관련 시설을 바로 밑에 있는 위험물 저자 및 처리시설을 바꿨다? 그럼 어떻게 더 높아? 자동차 관련 시설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바로 밑에 위험물 저자 및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내려간 거죠? 그건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뭐만 하면 된다? 내려갔으니까 신고만 하면 됩니다. 맞죠? 또 받은 면적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야영지시설. 야영장은 원래 복지시설 속에 들어있어. 그걸 뭐로 바꾼다? 종기시설로 바꾼대. 그 야영장을 위로 올라가는 종기시설로 바꾸면 뭐가 되죠? 허가 대상이죠. 특시, 특도, 시장운수에게 허가를 받아라. 위로 올라갔으니까 허가사. 또 노이자 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한다. 그럼 노이자 시설에서 수련시설로 가는 건 특시, 특도, 시장운수, 구청장한테 건축물 기재 내용 변경 시한다. 이건 어디 있죠? 여기에 보시면 뭐래도 야영장에서 누가 어디서부터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근생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에서는 다중생활, 옛날에 고시원이죠? 고시원은 다중생활시설에 살고 있는 판운수기가 야영장에서 의료 교육을 수련하는 건 노유자를 위해서다. 이런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판매시설군에는 이종근생 다중생활시설과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이 들어있고 그 밑에는 야영장, 의료시설, 그 다음에 교육연구시설, 이건 수련원, 노유자시설 이런 게 들어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로 바뀌었답니까? 위에서는 노유자시설의 노자죠? 그걸 뭐라고 한다? 수련시설. 노유자 수련시설은 같은 시설군 안에서 바뀌었죠. 그럼 같은 시설에서 바뀌는 거니까 뭐뭐 한다? 건축물 대상 기재 내용에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그래서 또 맞는 문장. 그러니까 이걸 외우고 있느냐? 참 머리 아프죠. 또 뭐로 바꾼데? 야외음악장을 야외극장으로 바꿨는데 이건 뭐죠? 관광 휴게시설 중에 뭐뭐 있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관. 이 세 가지는 관광 휴게시설에 속합니다. 그럼 같은 시설 속에서 바꿨잖아. 이거는 모두 필요 없다?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 변경 신청도 할 필요가 없다라. 그것도 맞습니다. 같은 관광 휴게시설 속에서 그 속에 있는 것들 지들끼리만 바꾸는 것들은 경미한 변경. 굳이 건축물 대장 변경 신청도 필요 없답니다. 마지막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다른 시설군의 용도 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없다? 원래는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서 같은 시설군끼리 같은 시설군 내에서는 복수 용도를 허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즉 여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우리 학원으로 쓰고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카베르로 쓰자.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학원이야. 토요일, 일요일은 학원. 그게 복수용도죠.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설물끼리만 쓰란 얘기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뭘 거치면 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면 다른 시설관의 용도간의 복수용도도 허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건축인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다른 시설관의 용도간의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없다? 틀렸죠. 건축인의 심의였지만 다른 시설군에는 용도간의 복수용도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만 틀린 정답. 5번이 정답. 자, 이제 몇 번? 건축 신고 대상으로 옳은 거. 자, 건축 신고 대상 쉬운 듯 하면서 꽤나 어려요. 건축 신고도 시험 문제 자주 출제되니까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됩니다. 자, 기업. 연면적이 600제곱미터이고 3층이 건축물로서 바다 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에 증축을 한답니다. 원래 증축, 개축, 재축하는데 신고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 되죠? 바다 면적의 합계 85제곱미터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은 뭐만 할 수 있다? 신고만 할 수 있다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3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10분의 1 이내에 한정한다라는 토가 붙어 있죠. 그게 문제야. 자, 3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얼마? 연면적 10분의 1 이내만 한정. 그것은 무슨 말이죠? 3층 이상 된다면 연면적이 600제곱미터니까 600제곱미터에 10분의 1 하면 얼마죠? 10분의 1이니까 60제곱미터. 요 60제곱미터 이하 되는 것만 신고사항을 하자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는 80제곱미터짜리는 신고가 안 돼요. 허가사항이야. 60제곱미터 이하면 신고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 커졌어.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에서 그럼 1000제곱미터짜리는 10분의 1 하면 얼마 되죠? 100제곱미터. 그럼 100제곱미터 이하가 신고사항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규모가 커지면 85까지만 신고사항을 해주겠다 이거고 85초가 되면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작은 건축물은 10분의 1, 작은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되는 건 10분의 1까지만 신고사항을 하고 큰 건축물들은 그 건축물의 85m 이하까지만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사항을 해줄게. 이렇게 둘로 나눠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작은 거 보니까 60m 이하까지만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1번은 허가 대상으로 맞아요. 80이니까 이건 허가 대상. 이건 신고 대상으로 옳은 거 틀렸죠. 두 번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관리 지역에서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물의 건축. 자, 이건 뭐죠? 원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적인 저 시골 지역에서 규모가 작은 건축물. 작다는 게 뭐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 충족했네? 이렇게 작은 건물은 원단다 건축할 때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관리지역에서는. 그런데 그 관리지역에 뭐가 됐습니까?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우염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제지구, 붕괴우염지역에 가면 아무리 이렇게 작은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뭐 받아라? 이건 허가받아라. 이건 신고사항이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이것 때문에 이건 허가사항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세 번째,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3층인 건축물에 내력벽을 증설하는 대수는 원래 대수는 허가받아야 돼요. 근데 규모가 작은 건축물의 대수는 신고사항입니다. 얼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3층인 건축물 했네. 그럼 3층 미만이 하잖아. 크잖아. 그러면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되거나 3층 이상 되는 이런 건축물은 모든 대수선이 신고사항이 아니고 6가지 내기, 보지, 주방에 무슨 자 들어가는 거? 수산자 들어가는 대수선. 그것만 신고사항입니다. 그럼 이건 내력벽을 증설하는 건 허가사항이야. 뭐 하는 거?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산하는 거. 요 대수내기. 이거는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요거는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대수선. 그것만 신고사항이지. 내력벽을 증설하는 건 허가사항으로 그건 올라가는 사항입니다. 이건 허가사항이야. 그럼 건축물의 높이를 2m 증축하는 거. 원래 몇 미터 증축은 신고사항이죠? 3m 이하. 그러니까 2m 증축. 이건 신고사항 맞습니다. 신고. 또 연면적 합계가 5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신축. 건물의 신축은 얼마죠?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100제곱미터 이하니까 50제곱미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신고. 결국 이 중에 신고사항인 건 리을하고 미음밖에 없습니다. 4번입니다. 문제 상당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 이게 31회 때도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었죠. 여러분들 올해는 33회입니다. 31회 때 시험 문제 났던 수준만큼 올해도 어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죠. 작년 32회는 역대 가장 쉬운 시험 문제였습니다. 근데 매년 보면 한 번 어렵게 내고 한 번 쉽게 내고 한 번 어렵게 내고 한 번 쉽게 내고 올해는 어렵게 내는 해에 속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 추측이니까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잘 따지면서 하나하나 정리해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6번.
공개공지 등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 첫째, 공개공지는 일정한 지역에서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것도 공개공지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죠. 원래 공개공지는 어디서 확보하죠? 주상 공업지역 중에서 주거지역은 전용 주거지역을 제한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모든 상업지역, 중1, 6은 모든 상업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준공업지역에서만 공개공지를 확보하는데 그 외에도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이것도 공개공지를 확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문장. 두 번째,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를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휴식 공간이거든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지 그 건물만 사는 사람들만 이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울타리 같은 걸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맞는 문장. 세 번째,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는 이쁜 짓 했으니까 사람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했으니까 이쁜 짓 했죠. 완화시켜줍니다. 뭘 완화한다? 첫째, 건폐율, 두 번째, 용적률, 세 번째, 높이 제한. 이 세 가지를 완화할 수 있는데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해요. 그럼 대통령의 시행령 찾아보면 이 중에 뭐만 완화한지 아십니까? 건폐율은 빠지고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최대 1.2배까지 위해서 조례를 정하는 거기까지 완화시켜준대요. 그래서 대통령에서는 용적률하고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시켜준다라고 정의하죠. 누구든지 공개공지 등의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문제는 운수시설 중 여객용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다 공개공지 확보해야 되는 건축물들입니다. 근데 규모가 얼마나 크죠? 바닷면적 합계가 얼마부터?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부터가 공개공지를 확보하지 3,000제곱미터짜리는 확보하지 않습니다. 즉 큰 건축물로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건축물, 그것만 공개공지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런 거 여객용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그 밖에 몇 가지 더 있어서 그것으로 바닷면적 합계가 3,000제곱미터 아니라 5,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것만 공개공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3,000제곱미터 여기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5번만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77번. 바닷면적에 산입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첫째, 바닷면적에 산입하는 것, 산입하지 않는 것. 이것도 여러분들 시험 문제 잘 나니까 꼭 구분하십시오. 첫째, 필루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답니다. 이때 비슷하는 것. 사실은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뚫려 있으면 그걸 필루트 구조라고 해요. 그 중에 뭐로 쓴답니까? 첫째, 공중의 통행. 사람들이 타는 통행로. 두 번째는 저 나관성과 밑에 있는 차량의 통행. 세 번째는 주차에 전용되는 공간. 더 나가서 공동주택. 그거를 필루트 구조로 만들었다면 그 부분은 바닷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두 번째, 다락인데 층고가 얼마 된단다? 원체 높이가 1.5m, 경사진 지붕은 1.8m를 이하이면 바닷면적에 산입하지 않고 그걸 초과하면 바닷면적에 산입한다. 이건 바닷면적에 산입하는 거. 1.5m, 1.8m. 중요한 숫자니까 암기하셔야 돼요. 또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다 뭘 설치했습니까?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한다면 요 면적은 바다면에서 제외입니다. 지하주차장의 경사로인데 지상층에서 지하 1층까지만 내려가는 그 부분 경사로 그것도 바다면에서 제외입니다. 또 주택의 발코니 등 노대 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닷면적에 산입한다. 아마 가장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번째 겁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 어느 공간에 가봤더니 이렇게 니은자 형태로 되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뭐가 나와 있다? 베란다가 앞에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발코니가 있죠. 그럼 이게 우리가 흔히 바깥쪽으로 돌출된 부분에서 이걸 노대라고 합니다. 그럼 이 노대가 바다면적에 산입할까 안 할까 이 얘기죠. 어떻게 따지죠? 노대 등 전체 면적에서 이 노대 전체 면적에서 자 봐요. 노대 전체 면적은 이만큼입니다. 지금 그죠? 이 전체 면적에서 얼마큼 한다? 이 노대 등에 가장 길게 접한 게 이게 더 길죠. 세로 쭉 하고 가로가 더 길죠. 노대 등에 가장 길게 접한 외벽면의 길이에서부터 1점으로 곱해요. 1.5m를 곱하랍니다. 그래서 1점으로 곱한 값 이렇게 빠지죠. 그럼 이 면적을 빼래요. 1점 빼요. 그럼 나머지 얼마 있죠? 요것만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노대 등에 접한 길이에 가장 길게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빼고 나머지 초과되는 법이 있으면 요것만 바다 면적 산입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바다 면적 산입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 바다 면적에 산입한 건 몇 번 했다? 니은하고 미음밖에 없습니다. 니은, 미음. 정답 3번이죠?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다음 문제. 이 정도도 다 기억해야 됩니다. 바다 면적은 시험 문제 항상 영순위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78번. 건축법 영상 특별 건축구역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 첫째, 특별 건축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는 자는 누구한테? 지도사에게 제한할 수 있는데 그때 토지 소유자나 국군지 재산권층의 서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아니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 동의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국군지 관리청은 그 자들의 서면 동의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토지 등 소유자는 3분의 2, 국군지 관리청은 전부 다 동의. 이렇게 돼 있어요.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있습니다. 그때 어디다가는 지정할 수 없죠?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원래 몇 가지죠? 네 군데. 개접보자. 이게 뭐야? 개접보자. 여기는 뭐 할 수 없다?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사나운 개가 나한테 달려들려고 그래. 저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개접보자. 개의 접근을 막아보자.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여기는 특별건축으로 지정할 수 없다. 있다 아니라 없다라고 했어야 되죠. 또 특별건축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어떤 효과? 국토개법에 따른 도시군관리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단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제외. 따라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면 원래 도시군관리 결정이 있는 거로 봐요. 별도로 결정 고시해야 되고. 그런데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따로 지정해서 고시해야 됩니다. 그것도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지 지정 변경이 있는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따라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지정되면 별도로 도시군관리구를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고 나머지들만 도시군관리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번 특별건축구역의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의 검토율은 물론 용적률에 대해서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즉 특별건축에서 적용을 배제하는 게 있어요. 적용하는 거 안 해도 됩니다. 검토율 니 멋대로도 좋아. 용적률 니 멋대로도 좋아. 다시 말하면 검토율만 네 마음대로 몇 퍼센트 이하로잖아. 규제받지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용적률도 네가 알아서 크게 적고 싶은 대로 알아서 지래요. 그게 검토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는 그 적용하지 않는 것, 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네 멋대로 지어도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그래서 맞는 문장. 자, 특별건축에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물이든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개별건축마다 적용한다. 네 가지가 있죠. 미술공부 이렇게 미술작품하고 공원, 부설주차장, 요 몇 가지? 요 세 가지는 뭐 한단다? 개별 건축마다 이런 미술작품 설치하고 공원 설치하고 부설주차장 설치하고 그럴 필요 없어. 특별건축 전부 일부에 한쪽에 몰아가지고 뒤팅에다가 별도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개별 건축마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적용 대상 세 가지. 미술, 공부. 미술, 공부는 통합해서 한다라고 외우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특별건축에 관한 내용들. 그래서 옳은 건 4번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농지법 두 문제 보도록 하죠. 농지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 끌었네. 첫째, 과수, 뽕나무, 유실수, 그 밖에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다는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는 농지에 속한다? 예, 생육기간이면 농지 맞습니다. 또 곤충사육사, 축사나 곤충사육사 또는 농막 있는 땅도 뭐 본다? 그것도 농지로 봅니다. 또 공간정보법에 따라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농작물 경작 다는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된 기간이 몇 년이다? 3년 이상 되면 그때부터는 농지.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니다. 3년 이상이니까 농지에 속한다. 맞죠? 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인데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 허가를 거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는생식물의 재배를 이해한다. 중요한 건 산지전용 허가를 받고선 농지를 개간했습니다. 뭐죠? 당연히 농지에 속한다. 맞죠? 그럼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는 뭐죠? 초지일관 초지다. 그래서 농지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죠. 초지는 초지일관 초지다. 농지도 아니고 산지도 아니다. 따라서 그냥 초지일 뿐이야. 그래서 농지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속한다? 틀렸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0번. 농지증을 발급받지 않냐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거. 원래 농지증 없어도 되는 것들은 크게 9가지만 외우면 참 좋겠는데 머리가 좀 복잡해. 9가지 뭐죠? 국가가 상속받은 담보농지는 협의하여 합병하거나
분할하라. 그래놓고 다시 수, 시, 관, 수용, 그 다음에 시우, 취득, 환지로 공급받는 농지들. 이런 것들은 농지증 없어도 돼. 그래서 국가, 상속농지, 담보농지, 협의에 취득한 농지, 합병, 분할, 수용, 시우, 취득, 환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뭐가 필요 없다? 농지증 없어야 됩니다. 여기 국가나 집어넣지. 농지증 필요 없어. 또 상속 필요 없어. 수용 필요 없어. 합병 필요 없어. 그런데 학교나 공공단체들이 그런 시험지나 연구지, 실습지 등으로 취득한단다. 농지증은 필요합니다. 다만 농업경영계획서만 작성하지 않아도 되죠. 이건 2번은. 그래서 2번은 농지증은 필요한데 농업경영서는 작성하지 않는 것. 2번이 바로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농지증 없어도 되는 것다. 자, 여기까지가 제1의 문제에 관한 전체적인 해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고 모르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정확히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시험장에 갔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여기서 설명 마치도록 하죠. 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